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예, 진짜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캠프에서 지금 정책 자문 당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본선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확대된 우리 의원님들 다 모시고서는 좋은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정말 우리가 시장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구현해야 되는가,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는 정원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약속과 정책 공약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고 최근 관심이 큰 예. 청문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청문회 마지막에 나온 발언입니다. 김만배 씨 누나와 윤석열 부친 집 매매에 박영수 변호사가 있었다.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네. 2011년 상황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조우영과 관련된 수사를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하고 그 변호사가 박영수인데 이 박영수를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11년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또 궁금한 거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어요. 이건 네. 뭐냐면 김만배와 윤석열이 너무나 가깝다는 얘기고 사막에서 바늘 찾는 정도로 이 우연의 일치이거든요. 혹시 아는 내용 있으면 나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예, 지금도 궁금해요. 제가 듣기론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주신 건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그렇죠. 사주셨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고 2011년도 일은 박영수 고검장께서 다 당시에 데리고 계셨던 검사님들이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 박영수 고검장께서 부탁하셔서 조영 대표가 입건이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카르텔 아닙니까 이거. 박영수, 윤석열, 조영 봐주고 그 집 사주고 박영수 연결해주고 그 혜택은 윤석열이 보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장동 관련된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 꽃무늬 뺀 거 아닙니까? 아, 충격적입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윤석열 아버님 예. 연희동 집인데 이게 19억 정도의 매물이 나온 건데 안 팔렸나 봐요. 그러니까요. 안 팔리다 보니까 누구는 사줘야 되는데 그런데 구매자가 누군가 하고선 봤더니만 이게 김만배 씨의 누나였다. 누나였죠. 예. 아 정말 우연이어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라고 질문은 했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는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대선 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 이거는 우연입니다.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예. 거의 뭐 연기력이 아주 그냥 수준급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김만배 씨의 누나 그리고 윤석열의 부친 이 구매 과정에서 박영수 어떻게 보면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예.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놀라운 게 2011년부터 출발을 하는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그 브로커 조우영 씨가 대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조우영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김만배 씨, 그러니까 법조 기자인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조우영 씨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박영수 변호사 덕분에 그 유명한 검사와 커피, 그러니까 이제 조우영 씨가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대검 중수부에 갔지만 부하 검사와 함께 커피만 마시고 별일 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 변호사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빚을 진 거예요. 땡큐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변호사비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2019년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검찰 조사 받으러 간다면 완전 쫄아가지고 예. 없는 죄도 탈탈 털어갖고 탈탈 마치 털어서. 있는 죄처럼 만드는 게 검사의 수사 방식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조우영이라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분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아니 그렇게 대우를 받고서는 결국에는 무혐의 처형이 된 예, 거잖아요. 예, 예. 아 정말 정관예우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에 대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때 또 박영수 변호사 할 때 변호사비가 1억 6천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 박영수 변호사 입장에서는 1억 6천 받고 잘 아는 윤석열 그 당시에 검사한테 로비하고 예. 그러면서 수사나 조사도 무마해주고 그리고 혐의도 없는 걸로 처리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박영수, 김만배
카르텔이 작동했던 거 아느냐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수 변호사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마음의 빚을 졌는데 너무 고맙죠. 네. 내 사건을 해결을 해준 해결해줬으니까. 거잖아요. 현재 알고 검사가. 봤더니 윤석열 부친의 집이 안 팔려. 그래? 그러면 김만배한테 해준 거 아니에요. 김만배가 그 정도야, 이제 뭐. 누나가 가서 샀다 면 왜 내가 의혹인데. 연결만 해주는 거에 돈 한 푼도 안 들어. 아. 근데 나는 1억 6천 변호사비는 받았어. 예. 정말 너무 고마운 윤석열 검사이죠. 예. 그 정도는 해결해줘야죠. 윤석열 측에서는 이런 의혹을 완강히 예. 지금 부인하고 있고. 예.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또 본인이 검사로서의 직권 남용과 우리 국민들의 비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얼마나 이 검찰 조직을 본인의 정치 권력으로 휘둘렀는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건데 윤석열 버전이라면 당연히 인정하고 그렇죠. 끝까지 잡아떼겠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8년 만에 어떻게 보면 아. 그 마음의 빚을 갚는데 그 예. 빅피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이게 또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예. 드러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 묻힐래도 한참 묻힐 수 있는 일이었는데 국정조사, 검찰의 조작기소,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씩 리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윤석열 대선 후보일 때도 부인하고 이재명 후보도 지적을 했고 홍준표 뭐 그때 당시에 경선 경선 후보였죠. 후보, 예. 경선 후보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로또처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너무 그랬죠. 귀한 일 아니냐? 이거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마되고 그냥 대통령 된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야 정권이 바뀌고 정말 그때를 다시 회귀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박성준 의원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청문회 끝날 때 거의 예. 밤 12시쯤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버님 집을 사주신 건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를 하셔서 이게 이제 이런 파장을 불러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이 놀랐습니다. 이걸 보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왜 이렇게 묻혀졌을까? 결국에는 윤석열 아버지 집 판매와 연결돼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중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장동 일당과 경탁된 게 마치 이재명이었던 것처럼 예. 계속 대장동 사건 하면서 이재명을 범죄자 프레임을 그동안에 많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씌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배후에는 당연히 검찰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장동 일당이랑 결탁해갖고 정말 브로커 같은 나쁜 짓을 한 건 윤석열 아니었냐.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나온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알고 봤더니 뉴스타파를 처음에 그 뉴스타파 보도를 수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이재명 엮기 위한 하나의 기획 수사였다. 뭐 그러니까요. 진짜 윤석열 후보 당시에 뉴스타파가 막 보도를 하니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응징을 하고서 내가 대통령이 네. 되기만 해봐라 이것을 그냥 하고 정말 안갚으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예.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제 탈탈 뉴스타파를 털기 시작하는 게 무리한 압수수색, 검찰의 수사, 그래서 지금 재판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뉴스타파가 정말 시민의 후원으로 정말 언론에서 중립적인 보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약간의 그런 부분적인 그런 부끄러운 부분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이러면서 뉴스타파가 정말 험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해야 될 일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트위터 X죠 거기에다가 예. 기사를 공유했는데 그 동아일보가 대장동 보도 조작과 관련된 연속 보도를 해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뉴스 취재 보도 부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대장동 개발 의혹을.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그 X에 썼습니다.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상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화면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연루설 때문에 그때 그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건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 조폭과 관련해서도 예. 그 해당 언론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받았죠. 받았죠? 예, 정정 보도와 그러니까요. 함께 SBS가 사과를 받았는데 잘못된 거는 사과를 해야겠죠? 아, 네. 근데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정치인들 많은 그런 검찰의 무리한 조작 기소와 탄압 그리고 언론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미지 손상을 많이 받거든요. 예. 대통령이 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건부터 이런 해소하면서 선례를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X에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올리는 게 적절하냐 마냐 이런 공방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 동아일보의 이런 김만배, 대장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 우선은 정정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대장동 기사들을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팀을 이루어갖고 동아일보의 그 팀이 보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 대장동, 아 이재명 뭔가 문제가 있구나, 범죄자구나 이렇게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얼마나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고서는 성실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기사를 쓰면 결국에는 이게 보도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실 모두 다 인증받은 거구나 하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대장동으로 상 받았어요, 보도상 받았어요. 이거 자체가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피를 말리고 정말 그런 한을 맺히게 하는 그런 행태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언론의 정화 기능 그리고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본인들이 인정하고 정정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까지도 요구하기 위한 X에서의 포스팅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청문회에 나온 봉지욱 기자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도 그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가 기자단 간사에게 그분이라는 단어가 없다, 오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받아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 그 언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볼 때 되게 가정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예.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지.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겠어?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내가 믿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뿐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뉴스타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사실관계에서 명백하게 했으면은 그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언론의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오히려 더 뭔가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가 대선을 처음에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지금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폭 연루설도 그렇고 이 대장동도 그렇고 정말 김용 전 부원장의 이슈도 그렇고 이화영 전 지사 이슈도 그렇고 와 진짜 그 성남시에서 나쁜 일 많이 했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게 하면서 사실 0.7%로 진 거 아닌가 해서 예. 정말 억울한 부분 생각이 예. 듭니다. 이거를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 특위에서 많은 사실들을 사실 규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청문회에서 나온 또 다른 기관 감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하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떠올려가지고 보통에서 생각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보니까 와, 검찰 못지않게 예. 감사원이 잔인해요, 정말. 근데 그런 잔인함을 불러일으켰던 게 유병호 사무총장과 타이거 팀 이런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기관이야. 막 대놓고 얘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예. 감사원이 항상 이랬을까? 라는 의문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죠. 이번 청문회를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통계 조작 감사 중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조롱하고 겁박하고 놀라운 건 출산 4개월 여직원을 새벽 6시까지 조사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지금 감사원이 뭐 검찰 따라하기 그 권력 남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번에 드러난 예.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보면은 뭐 이 조사를 하는 거 수사를 하는 것도 조사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사를 하면은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갖고 리포트를 해서 문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를 리포팅하는 감사를 하면 되는 건데 거의 수사 기법을 쓰면서 조롱을 하고 예. 협박을 하고 협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조사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감사원을 통해서 하달했을 것 같아요. 의혹이 통계 있다는 조작. 거죠? 예.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통계 조작한 거 아니야? 그거 한번 탈탈 털어봐. 뭐 나올 거야. 라고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하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 권한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권력에 맹세를 하고 충성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인정을 안 하면 당신 인사와 장래를 망가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하고 와 정말 아기가 집에 4달짜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밤새 울어요. 근데 그 아기 엄마를 여직원을 그렇게 새벽까지 잡아두면서 조사를 시켰다는 거. 그러면은 돌봄 체계나 이런 아기는 누가 봐줍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빨리 집에 네, 들어가야 빨리 가고 되니까 싶으니까. 어떻게든 털어버려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원하는 답 안 하면 끝까지 거부하면 너만 문제되고 빈방 가서 1시간 동안 잘 생각하고 거의 근신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심야 조사에 특히나 술 먹고 회식하고 들어와갖고 감사관이 들어와갖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고 술 냄새 네, 펄펄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들은 이번에 또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런 지적을 하니까 그런 일 없다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와, 없다고. 근데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있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짜증나는 아주 진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감사원을 겸지할 그 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권력기관의 속성이 아주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원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감사하고, 국회도 감사하고, 모든 기관들을 감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또 권력을 쥐어준 게 아닌가. 정말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둬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거버넌스의 개편의 얘기가 나왔던 게 윤석열 시대의 감사원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정말 감사원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들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안 마련하고 재발 방지하고 그래서 거버넌스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결국에는 정치 권력의 휘하에서 그냥 벌벌벌 기는 그런 속성을 놔두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호 전 감사총장 현재는 감사위원인데 관련 네. 혐의를 부인했고요. 예.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상우 씨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고통과 불편을 겪었을 국토부 직원들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치고 나면은 다시는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수습하면서 그 피해를 봤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보고요. 근데 유병훈 아직도 계신다고요? 감사위원입니다. 예, 아직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게 뭐 활동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이거는 제대로 파헤쳐서 책임 소재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본인의 진술이 잘못돼 가지고 밑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다시 살아 있더라.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김우철 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 전문위원도 되게 탄압받았던데요? 예, 거기는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때문에 그런데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는데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통신내역조회 서영교 위원장님 통신내역조회 당했다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핸드폰에 있는 한 9천 명 그 사람들 통신 내역 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 내역 조회했어요. 본인과 관련된 사돈의 9천 명이 신원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찰에 당하는 수법이나 예. 감사원에 당하는 수법이나 매우 유사해가지고 와 정말 윤석열 정권의 이 권력기관들이 완전히 그냥 때려 잡으려고 탈탈탈 털었구나. 그리고 탄압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가 있어요. 90살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할 그런 노모인데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 속옷까지 뒤졌다. 이거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예, 뭐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이게 필요하다고 배웠어. 예. 라고 뭐 변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적어도 수사와 조사와 압수수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성약이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탈탈 털더라도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적어도 인권 모독이나 아니면 인권 침해까지는 가면 안 되죠. 그것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모욕을 당했다.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한풀이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해소하고 사실은 재발 방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지금 빙산의 일각인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오죽했으면. 피해자 다 제보해 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 김우철 씨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대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도 대선 지고 나서 와 선거에 지면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구나.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던 우리 당을 이렇게 탈탈 털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그 박탈감,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당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한테 잘 정말 필요한 정당으로 보여서 좋은 정책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윤석열 치하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압수수색 영장 당해본 적 없으시죠? 저는 없긴 한데요. 근데 그 당할 포비아와 당했을 때 그게 너무 상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게 거의 막 동화 일체가 된다고 할까요? 막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주변에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예.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들어왔구나. 막 이럴 때 마음 졸이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그 봉지욱 기자가 청문회장에서 한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학교에 네. 보내야 되는데 검찰이 들이닥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 근데 8시 반이었대요. 네. 예.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뭐 이런저런 하다가 한 20분 뒤에 검사가 예. 와가지고 목록서를 가져왔다는 건데 예. 그 자체만으로 그게 위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더 일찍 와갖고 네. 정말 아침에 딸 이제 유치원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침에 다들 출근 준비하고 바쁜 그 아침에 집 앞에 떡하니 수사관이 서 있어. 예.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 그랬더니 문 못 닫게 해. 그러면서 뭐야 압수수색 영장 있어? 그랬더니 없어. 없다. 예. 그러면서 딸 지금 뭐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딸은 뭐 걸어서 갔다 그러고 그러다가 20분 후에 검사가 와가지고 영장 가져오고 예. 아유 정말 얼마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의 대표적인 특히 봉지욱 기자와 뉴스타파가 완전 미운털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예. 대표적으로 정말 그 괴롭힘에 당한 게 그러다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예. 압수수색이란 영화였나요? 그렇죠. 예, 거기 나오면 봉지혁 기자가 얼마나 그런 서러움을 당했는지 한상훈 기자랑 한상진 기자. 한상진 기자랑 둘이서의 증언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잔인했어요. 악랄했어요. 진짜. 정말 무서워요. 세상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확 바뀐다는 걸 너무 뚜렷하게 경험한 사례였죠. 예. 자, 이번에는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최근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보다 가장 관심을 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핫 피플. 우리 동혁? 우리 동혁 씨? 그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예. 미국에 가서 그분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진 뒤통수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비서실장했다면서요? 차가 비서실장. 비서실장이고 30대 남자였고 예. 또 임명직이었어요. 예. 근데 그분도 사실은 극단주의자인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야당 제1야당의 대표면 예. 적어도 만나려면 장관이나 차관 정도는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여기 JTBC이긴 하지만 JTBC 한번 칭찬하고 가도 돼요? 왜 하셨던가요? 네. 그거를 그 사진 이 등 큰 떡대 좋은 남자 누구지 되게 궁금했잖아요 우리 네, 국민들이.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미국의 외교부에 물어봤다는 거 내보내나요? 아니에요? 네. 물어보니까 또 친절해. 국토부예요? 네. 국무부에 네. 국무부에 메일 보냈더니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답변도 바로 왔대요. 너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외교적 네. 관례라 밝힐 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바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JTBC가 사실 일을 잘하고 단독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네. 이유입니다. 저도 고정 출연하고 있긴 하지만 칭찬 한번 하고 가고요. 예. 근데 정말 장동혁이 그 타이밍에 미국을 가는 것 자체가 정말 눈치 없는 일이죠. 아니 지금 트럼프가 미국 이란 중동 정제 이거 휴전 때문에 합의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한국에 왔다 그러면 그게 관심이 갈 일인가요? 그러면은 뭐 부통령이 만나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 지금 그 벤스 부통령이 지금 본인이 협상에 가장 지금 총대 메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부통령을 만날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폴라 화이트 목사 만날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서는 결국엔 못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보통은 대부분이 다 오렌지가 돼갖고 자 첫날에는 누구 만나고 둘째 날은 누가 만나고 이게 다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근데 물론 갑자기 그 나라에 급한 일이 있으면 한두 개는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익스큐즈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취소가 되면 장관을 만나야 되는데 익스큐즈 하면은 또 차관을 만날 수도 차관까지, 있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 차관보도 아니고 음. 차관의 비서실장이랑 만난 거를 예. 떡하니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 이렇게 중요한 한미 동맹을 하고 왔어 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니까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많은 사람들도 그냥 열불이 나왔고 장동혁, 탈동혁 막 이러면서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결자해제 하시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예. 대놓고 스스로 자행한 일인데 정말 그 미국 의사당 앞에서의 김민수 최고와의 그 V자 사진 그리고 살짝 김민수가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장동혁이 어깨를 조연이 기대는 살짝 나는 너밖에 없어. 내가 위기가 있을 때 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근데 이번에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뭐 그렇다면은 뭐 사태도 고려해 볼 것처럼 메시지 그 냈잖아요. 이야기 됐습니다. 예. 네. 그랬더니만 김민수 최고가 곧바로 메시지 포스팅하면서 아니 당대표가 이렇게 위기를 맞는데 너네들은 민주당이랑 싸우는 거냐? 당내에서 또 당대표 끌어내리게 하는 거냐? 너네들이 먼저 사퇴해라! 하면서 또 장동혁을 지켜주더라고요. 예. 그러니 장동혁 당대표 마음에는 나의 마음을 의지할 때는 김민수 최고밖에 없어. 그것이 미국 의사당에서 자유롭게 표현이 된 거 아니냐. 그 사진에 고스란히 나타난 예. 거 있네요. 그래서 아마 혈맹을 맺고 온 것 같아요. 예. 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이런 허접한 외교의 결과를 가지고 가면 비난이 쏟아질 텐데 나는 하여튼 간에 꾹 참으면서 인내를 하겠다. 대신에 너가 나를 지켜줘라. 그러면 내가 보궐선거에 공천으로 보답하겠다. 여기까지 갔다라고 저만의 스토리입니다. 예,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일부 예.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장동현 끝까지 가야 된다. 응원하더라고요. 아, 우리 동혁 씨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더십의 위기가 계속 오면서 지지율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세요. 예. 절대 안 물러나세요. 그리고 지선에서 저도 다음 전당대회에 또 출마하려고 구구와 많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정말 10%대의 지지율로 바닥을 친 이유도 그러니까 내가 어게인이랑 결단한다라고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지지율 떨어진다 그러지 않았냐. 성명문 나가갖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장동혁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지킬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후보들은 자기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탈동혁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예.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초록색 점퍼에 그거 딱 저는 국민의당이 다시 이렇게 소환되어 오더라고요. 예. 왜 하필 초록색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장동혁과는 이제 절연하겠다. 뭐 그런 그쵸. 거 아니겠어요? 나는 빨간 피가 아니고요. 중도층과 중도층을 무당층과 잡아야 하니까. 그런 표심을 위해서 더 뛰겠다라는 결의의 표현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선거 잘 보긴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그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를 응원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가면 또 이게 어떻게 보수 결집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특히나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지지할 의사 없음, 모르겠음, 무응답이 높아요.
예. 이 사람들이 샤이 보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40여일 남은 거잖아요.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동혁이는 계속 당대표에 남아 계셔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응원드리고 국민의힘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꼭 열일하셔야 된다라고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제 지방선거도 있지만 예. 저기 재보선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송영길, 김남준을 이렇게 공천 확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보세요? 인천부터 정리하고 가자. 예. 이 어려운 연수 지역을 신성을 해서 3선 동안 지켜왔던 우리 박찬대 의원님의 내용을 다 계승해서 잘 같이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남석 시당위원장님, 정지열 구청장 후보님과 함께 잘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박남춘 후보님과도 통화를 했고 또 정일영 의원님과도 다 통화를 해서 위로와 또 협력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황우려 의원님과도 통화를 해서 또 전폭 환영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영길 연수부씨가 아주 환영하신다고. 우려가 되네. 근데 정승면 그 위원장이 후보가 아직 안 되셨죠, 그분은. 예, 뭐 여러 가지. 근데 페이스북에 나오라고 막 써놨던데 보니까 그러게요. 예. 환영한다고. 네. 그래서 여야가 모두 환영을 해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준 후보 승리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김남준입니다. 먼저 계양의 일꾼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중앙당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계양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주신 옆에 계신 송영길 전 대표님께도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천이 결정된 이후에 송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양은 나의 뿌리이다. 그리고 또 나의 심장이다.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계양에 대한 애정을 지니신 송 대표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능하고 또 쓸모있는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김남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청와대실 있다가 왔고 또 송영길 대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노고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딱 사실 인천은 공천하면 그냥 그래도 큰일 없으면 당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을 했다고 보고 지금 그런 면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이기는 선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친청, 뭐 친명 막 이런 갈등으로 가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나머지 이제 수도권에서의 세 군데가 궁금하기도 하고 안산갑, 평택을 한안갑 여기가 누가 공천될때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정리가 됐을까도 궁금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산갑은 김남구하고 전해철인가요? 근데 할 때는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 사람만을 딱 발표할 건데 저는 안산갑은 누가 될지 매우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김용또 전 부원장이 김남구 공천하면은 2번 배려하는 거 아니냐? 그 또 이야기 이런 얘기도 했었죠. 했고 네. 전해철 전 의원이 지지율이 일정 부분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전략 공천을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명분성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안산갑은 정말 거기도 좋은 지역이고 또 세월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공천할지가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예. 발표하는 순간 또 당선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평택을이랑 지금 한안갑을 누가 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국과 같이 경쟁하면서 사실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나중에 단일화 이슈에 있어서 또 진보당 김재원 대표랑 3자가 어떻게 될지를 잘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후보가 나와서 계속 이 세 개의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고공행진하는 민주당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해서 단일화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장갑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이 사실 이용 의원이랑 1200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중량 있는 어느 정도 나갔을 때 여기 한안갑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 있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는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광재 그다음에 김용남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호 캠프의
직책이 뭐시죠, 오늘? 저는 정책 자문 단장이고요. 예. 정책 본부의 부본부장입니다. 아침마다 회의를 하나요? 어떠나요? 상황실 회의를 아침마다 하고요. 정책 회의는 실시간 항상 돼요. 왜냐하면은 정책 공약 만드는 분야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건강, 보건의료, 그다음에 기후환경 분야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이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현 서울시의 오세훈의 문제점 이거를 검증을 하고 그래서 정원호 편은 서울시에서 이런 분야에서 어떤 공약을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예산까지도 가용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정원호 시장은 된다고 저희는 가정하고선 책임성 있는 공약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기 영합주의보다는 정말 필요한 서울 시민이 원하는 그런 공약을 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정원호 표 하면은 시민 문자 받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어떻게 받고 있나요? 네, 계속 받고 계세요. 그래서 성동구에서 받던 그 문자의 습관을 여전히 그 번호를 살려갖고 서울 시민들한테 받고 있고요. 문자를 또 일일이 답변을 드려요. 그러면서 좋은 정말 핫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는데 내릴 정거장 표시가 너무 잘 안 보여요. 홍보에 가려갖고 그래서 놓치기도 해요. 막 이러면은 아 그럼 우리가 지하철 역사에 그 표시를 더 정확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깨알 같은 우리 삶에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깨알 같은 새아정 공약도 있어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 새아정. 예전에 소확행 같은 공약들을 시민의 그런 정말 생활 그런 공약으로 만들고 있고 또 메가 공약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세계의 G2 도시, 뉴욕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오세훈보다 더 잘하겠다. 재개발, 재건축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프레임이나 박원순 시즌2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